테이퍼링? 처음 들었을 때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테이프랑 관련 있는 거 아냐? 테이핑 치료 같은 건가? 아니, 경제 용어라는데 왜 테이프랑 비슷하게 생겼지? 사실 테이퍼링은 점점 줄여간다는 뜻이에요. 즉 미국 정부가 시장에 돈을 푸는 걸 점진적으로 줄이겠다는 의미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왜 뉴스에서는 테이퍼링만 나오면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경제 전문가들은 난리를 칠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돈을 푼다는 게 무슨 뜻인지부터 쉽게 설명해 볼게요. 주식시장, 요즘 왜 이럴까요? 어제는 올랐다가 오늘은 폭락하고 금방 반등할 줄 알았는데 계속 내려가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테이퍼링 때문이야. 미국이 돈줄 조이면 주식 끝난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근데 잠깐, 미국이 돈을 줄이면 왜 우리나라 주식이 떨어지는 걸까요? 내가 산 삼성전자랑 미국이 돈을 푸는 거랑 무슨 관계일까요? 이제부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이유가 테이퍼링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테이퍼링이 뭔지 정확히 몰라도 다들 그냥 이거 안 좋다라고만 생각하죠. 그럼 도대체 테이퍼링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무조건 주식은 떨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하는 건 뭘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미국이 돈을 푼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돈 풀기의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 경제 뉴스 보면 맨날 이런 말 나오죠. 미국이 돈을 푼다. 연준 페드 유동성을 공급한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미국이 그냥 헬리콥터로 돈을 뿌린다는 걸까요? 사실 돈을 푼다는 건 중앙은행 연준이 시중에 돈이 돌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들이 돈을 더 쉽게 빌려주도록 만들어서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소비하고 투자하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평소라면 은행이 대출을 빡빡하게 해줄 텐데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대출이 쉬워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도 사고 주식도 사고 경제가 활발해지죠. 그런데 갑자기 이 돈을 줄이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이 돈을 풀면 우리나라 주식이 왜 올라갈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미국이 돈을 푸는 건 미국 경제를 위한 거 아닌가 싶죠. 근데 현실은 다릅니다. 미국이 돈을 많이 풀면 전 세계 금융시장에 돈이 넘쳐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이고 달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이죠. 돈이 많아지면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을 찾아 돈을 굴리려고 합니다. 이럴 때 한국 같은 신흥국 시장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됩니다. 미국 금리가 낮으면 투자자들은 저금리로 돈을 빌려서 더 높은 수익을 낼 곳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같은 나라로 돈이 들어와 주식시장에도 자금이 유입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돈을 풀면 우리나라 주식도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미국이 돈을 줄이기 시작하면 이 돈은 어디로 갈까요? 지금까지 미국이 돈을 많이 풀면 우리나라 주식도 오른다는 걸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테이퍼링, 즉 돈을 줄이기 시작하면 왜 주식이 떨어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에 풀린 돈이 다시 회수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미국이 돈을 풀면 투자자들이 주식과 부동산에 돈을 넣습니다. 둘째,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시장에 풀린 돈이 걷어들여집니다. 셋째, 돈이 부족해지니 주식 같은 위험 자산부터 팔기 시작합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 금리가 오를 거라고 예상되면 한국 같은 신흥국 주식에서 돈을 빼서 미국 국채 같은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불안해집니다.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했네? 나도 빨리 팔아야 하나? 그러면서 개미 투자자들도 공포심에 주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테이퍼링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을까요?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왜 사람들이 주식을 팔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을 빌리는 비용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평소에는 은행에서 2% 금리로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5%로 오르면 대출 이자가 부담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출을 받아 투자했던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고 주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전한 투자처가 생깁니다. 금리가 오르면 은행 예금이나 미국 국채 같은 안전한 자산의 수익률도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주식으로만 돈을 벌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굳이 위험한 주식 투자 대신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기게 됩니다. 결국 주식시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고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오르면 돈이 주식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개인 투자자들, 즉 개미들입니다. 왜 그런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먼저 빠져나갑니다. 그들은 시장 흐름을 빠르게 읽고 금리가 오르면 안전한 투자처로 돈을 옮깁니다. 예를 들어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팔고 미국으로 돈을 옮기죠. 둘째, 주가가 하락하면 개미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뉴스에서는 폭락장, 주식시장 붕괴 같은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개미들은 불안해지고 공포심에 주식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셋째, 결국 손해를 보는 쪽은 개미들입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은 이미 고점에서 팔고 빠져나갔지만 개미들은 늦게 대응하면서 저점에서 손해보고 팔게 됩니다. 그럼 이제 궁금해집니다. 주식시장만 이런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면 부동산 시장도 흔들릴까요? 주식시장만 타격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도 금리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먼저 대출이자가 오르면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삽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금리가 2%일 때는 월 100만 원을 내면 됐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5%로 오르면 이제는 월 150만 원 이상을 내야 합니다. 같은 집을 사더라도 부담이 커지니 주택 구매를 미루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럼 집을 팔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집을 사는 사람이 줄어들면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아야 합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이 둔화되거나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또한 이미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자 부담이 커지면 일부 사람들은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렇게 시장에 매물이 많아지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리도 오르고 주식시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식을 사야 할까요? 아니면 팔아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원칙은 있습니다. 첫째, 무리해서 투자하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돈으로만 투자해야 합니다. 둘째,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테이퍼링 때문에 모든 주식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좋은 기업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옵니다. 단기적인 하락에 휘둘리지 말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분할 매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이 언제 바닥을 찍고 다시 오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 번에 크게 사는 것보다 시간을 나눠서 천천히 매수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테이퍼링 시기에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주식은 흔들리고 금리는 오르고 경제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기에 내 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현금을 너무 줄이지 말아야 합니다. 테이퍼링이 진행되면서 시장이 불안해지면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투자금과 별개로 생활비와 비상금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안전한 자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현금의 가치가 올라가고 예금 금리도 함께 상승합니다. 그래서 주식이 불안한 시기에는 현금, 정기예금, 국채 같은 안전한 자산의 일부 자금을 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고금리 대출을 줄여야 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신용대출이나 변동금리 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능하면 대출을 줄이거나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감정적으로 투자하지 말아야 합니다. 뉴스에서 폭락장, 대세 하락 시작 같은 말을 하더라도 너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시장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에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돈을 한쪽으로 몰아넣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 뉴스를 볼 때 우리는 어떤 점을 주의해서 봐야 할까요?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경제 뉴스에서는 온갖 자극적인 말들이 쏟아집니다. 금리 인상 공포, 주식 대폭락, 이제 끝났다. 부동산 시장 붕괴 시작. 그런데 이런 뉴스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경제 뉴스를 제대로 이해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장된 표현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뉴스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강한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생각보다 차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 제목만 보고 급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둘째, 숫자와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주가 폭락이라는 기사도 실제 데이터를 보면 단기 조정일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올랐다 하더라도 과거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해석보다 데이터를 직접 보고 판단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셋째, 장기적인 흐름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경제는 단기적으로 변동이 크지만 결국 일정한 흐름을 따라갑니다. 테이퍼링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다시 돈을 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긴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경제 뉴스는 참고하되 최종 판단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셋째, 장기적인 흐름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경제는 단기적으로 변동이 크지만 결국 일정한 흐름을 따라갑니다. 테이퍼링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다시 돈을 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긴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경제 뉴스는 참고하되 최종 판단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